가장 궁금하신 거는 건축비니까 건축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비는 총에서 이 주변이 전부 다 논으로, 여기 혹시 건축주님 땅? 지금 현장에서 공부했다는 게 건축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일을 네, 배우신 건축 거예요? 현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이 아주 많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습니다. 기존 업체랑 먼저 비교를 하자면 예. 패널들을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이런 아주 날림 공사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름을 농부 그리고라고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농부니까요. 제가 쉬는 공간이자 앞으로 농부로서의 인생을 그려나갈 공간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가 지어봤습니다. 엔드가 아니고 네, 그린다라는 드론. 네 맞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여기는 경북 의성인데요. 제가 충북 단양이 고향이잖아요. 의성 이러면은 마늘인데 단양도 마늘이라 항상 의성이 궁금했어요. 근데 여기 마을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마늘이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아, 단양 분발해서 마늘의 고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성에 왜 왔냐 하면요, 방제 건축 스펙으로 모듈러 주택을 시공하고 있는 연화건축에서 온전하게 2층으로 지어진 주택이 여기 바로 뒤에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입주하신 건축주님 입주 소감이랑 그리고 지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고 예비 건축주님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를 경북 의성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의성까지 달려와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의성은 처음 이렇게 와보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저는- 어떤 농사 짓고 계신가요? 저는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차로 여기 진입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논으로 다 지금 뭐가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여기 혹시 건축주님 땅? 예, 여기 이 건축물이 올라온 곳이 저희 메인 농장의 중심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주변으로는 거의 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이잖아요? 논이 기본적으로 엄청 이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에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화건축에서 하는 방제건축 스펙 중에 이 논에다가 집을 지을 때, 이 주택은 논위에 집을 짓다 보니 별도로 기초 보강 공사를 하였는데요. 의성 지역은 특히나 동결 심도가 깊고 더군다나 논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겨울에 땅속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집안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집안이 약해져 토목 기초 공사가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려고 땅에 비계 파이프를 박은 다음 그 위에 토목 기초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방제 건축을 고집하시는 연화건축 대표님의 세심함이 숨어 있었네요. 지난 4월에 공유드렸던 수천만 원 아끼는 기초 공사 비법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비계 파이프를 이용한 파일 박기 공법으로 기초를 보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논에다가 집을 지을 때 좀 올려서 짓는 그런 구조로 지어 있잖아요. 네. 제가 뒤쪽에 차를 대고서 딱 보니까 아, 여기 연화건축 건축물 맞다라고 딱 보이는 게,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기본 통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네. 연화건축 스펙이 맞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미리 좀 사전에 알아보시고서 아, 네. 지금 선택하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했고 또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도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것저것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연화건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공부했다는 게 건축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일을 네, 네, 배우신 건축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네,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했고 네. 그냥 이제 막내 네, 역할을 막내. 네, 네. 하면서 한 두세 현장을 한 달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두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배우실 때는 네. 혹시 골조나 뭐 스펙이 어떤 주택에서? 아, 거의 경량철골. 경량철골 거의 위주로. 이제 경량철골에서 하늘 붙여서 외장재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빼고는 제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서 그럼 현장도 작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아예 딱
목적성을 갖고서 그렇게 네, 가신 네, 거예요? 네, 네.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러면 네. 사실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요. 그냥 시골에다 집 지으면은 목조주택을 짓는다라고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래서 경량 목구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서 접근했고 저희 집이 경량 목구조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철골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네, 그렇게 네. 알아보시고 직접 배우시고 또 그렇게 지으신 상황이라 이거 살짝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쇠를 좋아합니다. 쇠랑 좀 친하기도 하고요. 제가 전공은 수학인데 전공은 수학이라 통계학을 전공해서 이제 되게 숫자랑 친한데 전공이랑은 무관하게 제가 농기계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쇠를 만지는 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골 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경량 철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목구조보다는 이제 경량 철골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시골에서 경량 철골 구조의 샌드위치 패널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된 그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그렇게 유리하다고 제일 큰 게 이제 습기 부분이고요. 습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 다 물입니다. 수분이 아주 많고 두 번째는 충이 아주 많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목구조보다는 철골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두 가지 또 듣고 보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습 이러면 일단은 물에 약한 목구조가 살짝 네네.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서 그 흰개미 같은 거로 이게 집이 목조주택일 경우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흰개미뿐만 아니라 별별 벌레들이 시골에서는 다 네. 올라오니까 그죠? 하나 없다면은 바퀴벌레가 시골에는 거의 없어요. 바퀴벌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퀴벌레 대신할 그 수많은 충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함정이라는 게 어쨌든 듣고 보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량철골로 실제로 이 동네에도 많이들 건축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경량 철골 위주로 주택이 지어지는 것 같고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의 분위기는 경량철골이 지금 대세다. 그러면 경량 목구조의 단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경량철골이면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의성 날씨는 모르겠어요. 여주는 생각보다 엄청 추워요. 근데 철골로 진행을 하면 왠지 철이니까 엄청 추울 것 같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데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음. 현장도 다니고 이제 업체들도 제가 사실 상당히 여러 업체들을 다니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연합건축에서 좀 말끔히 해설을 해주셔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연합건축을 통해서 건축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어진 요 주택은 단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이제 직접 시공하신 이제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살짝 총대를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의성에서도 또 뵙네요. 단열 스펙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불련 제고에 벽은 155 이상, 바깥에 또 다른 외장재들이 붙어 있고 지붕은 260. 근데 가장 중요한 아까 섭이 많아서 바닥에는 경지로 우려탄 준불련 1등급 또 1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벽체에 155mm의 중불연 심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시고 샌드위치 패널 안에 허연색 EPS 난연도 안 되는 거 들어가는 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시공하면 저희들은 이 스펙으로 강원도도 해보고 뭐 다른 여러 실험들을 해봤는데 시공만 제대로 하면 아무리 두꺼운 재료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단열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님은 여느 예비 건축주님들이랑 다르게 실제로 경량철골 샌드위치 패널 현장에서 한 달 정도 그것도 두세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럼 경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화건축의 시공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게 딱 잘하고 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기존 업체랑 먼저 비교를 하자면 예. 보통적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패널들을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냥 붙인 다음에 그 피스로 고정을 하고 거기다 그대로 외장재를 갖다 얹는 이런 아주 날림 공사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화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널과 패널 사이에 이제 폼을 쏘고 폼을 쏠 때도 이제 수분을 쏴서 이제 폼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네. 거기도 이제 실리콘을 외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내부까지 쏘고 또 골조에까지 써서 이제 완전히 밀실되게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런 거를 매일마다 건축주에게 보내주니까 결과물을 아.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시공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 예, 과정이 좋고 네. 그 과정을 공유를 예, 해주고. 공유받고 하니까 네.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에도 제가 공장에 직접 가서 제가 시공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패널과 패널 붙일 때 폼 기밀하게 잘 쏘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안팎으로 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만나는 부분들은 모두 다 실리콘으로 한 번씩 더 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철골이랑 판넬이랑 만나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다시 한번 안쪽에서 네. 다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하자까지 미리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네, 그런 게 조금 신뢰가 가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철골인데 일반 경량 이러면 뭔가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뼈대만 그냥 적당히 세우는 그런 느낌인데 다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골 그 골조만 봤을 때도 깜짝 놀랐고 너무 튼튼하게 이제 골조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보통 창호를 시공하거나 할 때 제가 일했던 현장들도 그랬어요. 여기를 보강을 된다거나 네. FM은 당연히 보강을 되고 해야 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거나 조금 그런 것들은 건너뛰어서 하기 마련인데 이제 당연히 그 FM 과정을 그대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보강을 된다든지 이제 창호마다 지금 다 보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신뢰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난번 건축주님 영상 찍을 때도 옆에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꼭 찍자면 요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인트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 아니더라도.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큰 장점을 제가 빼먹었는데 일해주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 분들로 받아들여져서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계약을 함과 동시에 준공이 날 때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와서 집을 지으면 뭐 10년씩 늘른다고들 하지만 저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확실히 주름이 없네요. 네. 저는 집 짓고 네. 나서부터 네. 이게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주름이 안 생기고 집을 짓고 지금 입주를 하신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조금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대표님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니 연화건축에서 짓는 주택이 어쨌든 디자인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지금 사모님이 여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직접 여쭤보면 좋을 텐데 혹시 사모님이 난 좀 더 외장이 이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로 서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상 결과물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해서 짓는 구조잖아요, 연화건축은. 네. 그러니까 미지의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고 저희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외장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외장재나 저도 다 직접 선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연화건축은 방제건축이라는 스펙으로 이제 모듈하우스를 공장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이 레이아웃과 전반적인 디자인을 건축주님들께 이렇게 지어드리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기본 도면들이 몇 가지 타입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과 기본적인 도면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도면을 보고 우리 가족 구성원과 우리 가족의 어떤 생활 패턴과 잘 맞는 그런 레이아웃 구성들을 정하고, 마감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네. 선택을 해서 건축비에 이제 가감을 하면서 네.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실내도 말씀이시죠? 저희는 다 선택을 했습니다. 창문 마감 소재까지 해서 다 이걸로 해주세요, 저걸로 해주세요.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이제 찝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왔더니 기존에 봤던 연합건축의 모듈러 하우스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대표적으로 외장 마감재를 그 메탈 사이딩이라거나 서머 사이딩 고소재로 많이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WPC 블럭 사이딩 같은 그런 블럭, 자재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건축주님이 선택하신 건가요? 네, 이건 이 외장재가 너무 제가 네. 좋아하는 외장재라 아, 그래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한 면만 할까 하다가 집 네. 전체를 이걸로 해보자 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이 사시면서 이렇게 외장재 직접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서 성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창호는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창호는 이제 사실 오버 스펙이긴 한데 이제 3중 유리로 다 했어요. 원래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기본상으로 집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에 대한 저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스펙보다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오버 스펙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주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가끔씩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꽂힌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만은 단도리를 제대로 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끔씩 시공사 대표님이나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양보하고서 짓게 되면 나중에 사는 내내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예산 범위 안에 든다면 이게 건축주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게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관찰할 것들은 또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장, 이제 바깥에 외장과 창호 이야기했으니까 안에 내장 마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목소재로 되어 있는데, 저 혹시 자작나무 합판? 네, 맞습니다. 제가 연합건축을 알기 전부터 네. 내부 마감을 자작나무 필름이나 자작나무로 하려고 했었고, 다행히 이제 그 부분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템바보드랑 이제 자작나무로 이제 실내를 마감하는 걸로, 이제 벽도 이제 어느 벽은 자작나무, 어느 벽은 템바보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건축에서 계약을 하시면서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던 포인트들이, 아까 창호 하나 있었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창호 싱크대도 바꿨고요. 싱크대. 싱크대도 이제 배우자 취향대로 그쵸. 좀 바꿨고요. 그 말고는 크게 바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내-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신. 네. 여기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이 조금 일반 주택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1층 실내가 8평, 테라스가 7평, 2층 실내가 8평, 발코니가 7평.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 2층에서 31평 정도.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따지면 16평? 네, 16평이고 테라스 발코니 공간이 한 14~15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사실은 젊은 분이 잘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또 영상 보시는 분은 아니 애가 둘이고 4인 가족이 사는데 16평짜리 주택에서 어떻게 살려고서 이렇게 지었어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규모 주택 형태로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족들이 이제 항상 거주하는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이 항상 거주하는 집은 아니고, 원래 이제 집은 꼭
따로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주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 목적으로는 저 역시도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논들 다 관리하시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주로 건축주님이 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컨하우스 수요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 이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기획해서 선택하시게 될 때 이런 부분이 꼭 공간에 반영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틀에 박힌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환경이 좋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야외 공간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들을 가져가시게 된 거고 이게 또 주말에 아이들 오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31평의 세컨하우스 요 공간을 구성하시는데 가장 궁금하신 거는 건축비니까 건축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축비는 총에서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갔고요. 처음에 계약했던 그 비용에서 줄었으면 좋았겠지만 줄거나 늘지는 않았고요. 계약한 그대로 진행이 돼서 기초가 1,700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위에 본체가 이제 한 1억 4천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는 여러분들 기초부터 지금 완공까지 그 안에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네, 별도로 하시는 거고 조금씩 이제 네. 그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 외장재를 뭐 바꾼다든지 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가감은 비용 증가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부 스펙들, 세부 자재 리스트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지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다른 견적서와 비교를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죠. 그냥 동네에서 경량철골 샌드위치 하시는 분 것과 이 방제 건축이 적용된 스펙과 그냥 단순 평수로만 나누시면 그럼 그냥 이거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해보시고 산청으로 찾아가시면은 짓는 과정들 다 전체를 지금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너무 먼 길 감사하고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멘트는 네, 저희가 짜고 치는 모습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예비 건축주님들 지금 어쨌든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골조 고민하시고 건축비 이만큼 들여서 짓는 게 맞냐 안 맞냐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한 말씀만. 네, 집을 짓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진 선택지들이 단순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가족들이 와서 가끔씩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조금 유니크한 공간을 했는데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중요해지면서 조금은 집 짓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모든 거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선택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제가 선택한 것은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한 깔끔함과 제 목적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건축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근원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시면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시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 업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면 생각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itting here in a chicken store, got a tall stack of papers and so much more. And a man is making me an offer I can't turn down. I was living last year by the side of the road. I was walking into that